거의 동시에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거의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시작하면 여기 따풀은 재밌는데 교과수학은 너무 재미가 없대요. 이 부분 제가 뒤에 얘기할게요.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데, 다만 따풀은 심화서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잘 다져져 있어야 시너지가 납니다. 그리고 따풀은 단원별로 되어 있진 않죠. 하지만 따풀의 제일 앞에 있는 총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요 하나하나가 단원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개념의 정의들은 얘기해주고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물론 크게 도움이 되진 않죠. 그래서 개념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개념서로 충분히 개념 기본기를 다져놓고 따풀이 심화서니까 따풀을 시작한다와, 친절하니까 하나하나 도전해 간다고 생각하고 거의 동시에 한다.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개념서를 절반 정도 했을 때 따풀을 시작한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서 여기 안내에서 천쌤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3아이와 천쌤 수학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3아이와 초등학교 3학년 교과를 로드맵을 세우고 공부하는 과정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드릴 거라고, 가정학습에 도움되라고 보여드릴 거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3학년 교과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본 아이는 아니에요. 사고력학원 다니다 보니까 하긴 했지만 체계적으로 하진 않아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 3학년 때부터 시작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개념서와 따풀을 함께 시작할 예정입니다. 왜? 따풀은 제가 커버해 주니까. 네. 거기도 책도 친절하지만 제가 리드해 줄 거니까. 그리고 사고력학원도 좀 다니고 있는 아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데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리드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풀을 뒤에 할지 앞에 할지 동시에 할지 뒤에 할지는 아이의 성향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선택할 수 있는 따풀은 교과와 거의 동시에 해도 됩니다. 왜? 교과 자체가 연산을 제외하면 깊이 있는 내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딱 하나 항상 말씀드리는 시간 계산. 네, 시간 계산. 근데 시간 계산은 사실 교과 문제집 봐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따풀에서 하고 있는 논리를 좀 천천히 생각한다고 배워가는 게 도움이 오히려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과 관련하여 물어보신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현행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한 학기 이상의 예습이 된 아이라면 현행 때 현행 심화를 하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개념적인 선행은 방학 때 하든 그 전에 하든 했어. 그리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학교에 대한 심화는 그 학기에 함께 해주면 학교 생활이나 학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화가 아니라 초등학교 학교 공부는 아주 단순하고 그야말로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과 배우면서 선생님과 많이 배우지 않는데 많이 친절하게 안 가르쳐 주신대 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듣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선생님들 중에도 되게 성향이 되게 많이 달라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하면서 복습하듯이 그냥 공부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화 공부하는 걸 굳이 학교 진도에 맞춰야 되나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어머님들의 욕구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으면 뭐 심화까지 했으면 100점 맞아야지. 맞죠? 네, 맞죠. 그래서 가벼운 복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선행 빨리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선행 빨리 빼달라고 하시면서 또 학교 다닐 때는 복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가볍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춰서 심화를 해야 되는지 뭐 현행은 얼마나 학교에 맞춰서 그런 부분 크게 신경 쓰시지 말고요. 개념했으면 심화하고 개념했으면 심화하고 하면서 나만의 수학 공부를 해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선행을 1년 해야 된다, 2년 해야 된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2학년 심화까지 잘 했어. 그러면 3학년 거 들어가는 거고 3학년 거도 잘 했어. 그러면 4학년 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자기 실력으로 3학년 심화하면서도 공부를 잘 했어 라고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사이드로 뭐 문제해결의 길잡이나 1031이나 이제 우리 시중에서 좋다고 하는 교재들 또는 교과 심화의 결이 다른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면서 더 단단하게 공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도는 학교 공부에 너무 연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성적 남지도 않고요. 학교 성적은 그야말로 교과서나 수학 익힘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복습하고 점검한다의 느낌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단단하게만 해 나간다면 개념으로 막 선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아니라면 말이죠. 좀 길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댓글로 지나갔던 아이가 따풀은 재밌는데 교과 수학은 또는 학교 수학은 재미없대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죠. 많이 만나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이야기인데 그 제자는 이제 지금 고1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4, 5, 6, 3년 정도를 저한테 배웠는데 그때 정말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막 입술이 파래지도록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랬는데 수학 공부하는 재미를 느껴가지고 지금 수학 되게 잘하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표현했던 게 있어요. 선생님, 학교 수학은 덧셈 단어는 더하면 답이고요. 뺄셈 단어는 빼면 답이고요. 그래서 쉽긴 한데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건 어려운데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재미라는 것은 결국은 막 고민해보고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배워서 그것들을 적용할 때 나도 이 문제가 풀리네 라고 알아가거나 발견하거나 극복해가는 과정에 대한 즐거움이죠. 그래서 수학은 저는 풀리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 풀리는 과정이 학교 수학처럼 지루하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나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는 공부의 과정이냐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심화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충분한 공부를 하면서 요 3, 4, 5학년 요 과정들이 아이들이 이제 인지발달 단계가 다 다르지만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발달이 되게 빨리 되는 단계라고 나이대라고 저는 이제 아이들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라방이나 유튜브 보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4학년이고요. 4- 따풀, 4- 최상위 끝내고 1031 초급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5-1 쌤 풀고 있는데요. 아이가 풀이 과정 없이 암산으로 풀거나 그냥 답만 적습니다. 주변에서는 풀이 과정 연습시키라는데 도통 듣지도 않고요. 과연 풀이 과정을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따풀이나 최상위 풀 때 가끔 풀이 과정을 제가 물어보면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는데 도형이나 각도 구하는 문제,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그런 종류의 문제는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답은 맞아요. 그럼 그냥 놔둬도 되는지 다시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 5-1의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 약분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답을 적는데 이것도 틀렸다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암산을 하는 아이.
지금 질문이 사실은 이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암산을 하는 아이, 또 하나 아이가 설명해 줬는데 답지나 문제집에 있는 방법이 아닌데 엄마 입장에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엄마는 일반적인 풀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설득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지 놔둬야 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수의 약분을 냉정하게 틀렸다고 해야 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적인 부분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현실적인 부분으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암산을 하는 아이. 그런데 일단 잘 틀리지는 않는데 이게 그대로 둬도 되는지. 오늘 뒤에도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암산을 하는 아이가 거의 틀리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암산을 하는 아이가 거의 틀리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수감각이 있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도 발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써서 풀어야 될 것과 머리로 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머리로만 하려고 고집 피우는 아이들이죠. 그럴 경우에는 써야 될 때를 구분하고 쓰는 것도 효율적이다, 좋은 방법이야, 왜 고집을 부리지?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 왜 쓰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끄적끄적이라도 자기가 써야 할 때 쓰는 아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풀이 과정을 우리가 서술형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 서술형 풀듯이 과정을 다 알아보게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눈으로 째려보고 아,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 하고 답을 딱 적습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그리고 그 똑똑한 아이들이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하나 배우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걸 즐기고 연필 내려놓고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걸 즐기다 보니 문제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체계적으로 항상 쓰게 해야 됩니다 라는 교육법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자기의 풀이법을 잘 설명하는 것 하나, 두 번째,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거 하나. 근데 이 서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은 문제를 굳이 따박따박 다 적으면서 풀어야 되는 건 수렴적인 사고는 될 수 있겠으나 발산적인 사고에 있어서 발달을 막습니다. 이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또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오늘따라 전화가 계속 오네요. 제가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닌데 카메라 세팅, 이 핸드폰 세팅을 무음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어쨌든